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편 강좌 하나 엽니다. 주제는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범주를 넘어 하이데거 대 들레즈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미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예도만의 창조적 강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을 읽어도 들레즈만의 사유를 갖고 이해가 안 되고, 존재와 시간을 읽어도 예도는 1차 자료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지만 지금 하이데거의 사유를 갖고도 안 되고, 철학은 철학소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오늘 강좌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러한 철학소의 어떤 연결점들을 하나씩 소화해 나가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을 들레즈는 곳곳에서 다루지만, 특히 차이와 반복, 일장, 차이 그 자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다루는데, 어떻게 하여 범주론을 넘어서는지,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이 들레즈의 생성의 존재론에 맞지 않는지, 왜 하이데거가 이러한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출발된 이런 범주론 쪽 존재론, 칸트에게로 이어지는 이것을 눈앞에 있음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비판하고 범주체를 실존체로 바꾸면서 현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존재와 시간을 시작하는지, 재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강좌에서 여러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범주론을 깊이 있게 고찰하면서 중세의 스콜라 신학을 지나서 이것의 존재론의 한계를 하이데거와 들레즈의 철학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분석해낸다는 거죠. 벌써 이 무게가 느껴지잖아,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예도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800개 이상의 클래스 넘치는 강의를 통하여 도움 받으신 분들 중에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십시오. 강의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르가논이라 그러죠. 그죠? 이거는 그리스어로 도구, 연장이란 뜻인데, 어떤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다. 그러니까 철학의 진리에 도달하는 도구로서 논리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르가논을 논리학이라고 번역했고요. 이 오르가논의 첫 번째 부분에서 범주론을 다뤄요. 이 범주론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함께 봐야 되고요. 그래야 거기에 보충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 범주론을 또 자기 방식대로 바꾸어서 오성의 형식으로서 인간의 오성 안에 미리 준비된 선언적으로, 그죠? 그러한 오성의 형식, 개념 판단의 중요한 범주로서 집어넣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하이데거와 들레즈는 문제로 삼았는지, 사실 이 범주론은 그 뒤에 이어지는 명제론과 분석론, 오르가논에서, 그죠?
순서적으로 볼 때에 이건 확실히 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로 사물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사물과 사고의 관계에 언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의 명제 판단을 또한 3단 논법으로 이야기하고, 그죠? 그것을 논리학으로 전개시킨 이런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상당히 세밀하고요. 그래서 범주로는 어떻게 보면 명제 판단을 위한 어떤 낱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주론에서 이야기하는 10가지 범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주어에 붙는 수어의 10가지 특징을 10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범주론 다음에 명제론이 나오거든, 오르가논에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나누는데, 이게 왜 존재론의 질서의 서열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 뒤에 철학에서 나타나게 됐어. 이런 것들은 스콜라 철학에서 특히 정점에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범주론을 받아들여서 신과 인간, 이 우주적 질서의 어떤 하이어랄키를 그리려고 하면서 더 명료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범주론은 존재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범주론에서 10가지 범주는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우시야. 존재하는 거는 뭔가? 그건 바로 실체, 기체로서 존재하는 개별자인 거야. 그죠? 그런데 인간이 언어에서 모든 명제 판단에서 주어의 위치에 자리하는 거는 다 개별자 아니면 보편자인 거야. 그죠? 이 개별자를 제1실체라 그랬고, 보편자를 제2실체라 그런 거야. 그게 보편자는 류와 종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것에 따라서 성질이 나타나고, 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관계가 나타나고, 시간과 장소가 나타나고, 수동과 능동이 나타나고, 양태가 나타나고, 상황이 나타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범주표를 설정해 가는. 이게 왜 존재론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인간이라는 종이 있어. 그죠? 인간이라는 종은 동물이라고 하는 류에 속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류 안에서 종차의 관계를 보면은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동물의 차이는 이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류에는 종차가 나타나. 그죠? 그런데 인간은 개별자로서만 이 세계에 존재하는 거야. 다. 맞죠? 얘도 이 강좌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각각은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질을 갖고 있고, 다른 양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 그 다음에 수동과 능동의 관계, 또 다른 존재자와의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다 종차를 나타내는 거야. 같은 종 안에서도 또 다른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인간, 동물, 식물, 광물들은 이런 방식으로 개별자로 표시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을 보편자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여러분들과 나라고 하는
이 각각의 개별자는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자로 통합될 수 있죠. 그죠? 이걸 종이라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종은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는 제2실체가 됩니다. 이거는 형이상학으로 가면서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론에서 에이도스를 이야기한 것을 갖고 와서 이러한 보편자를 에이도스로 갖고 가면서 제2실체를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질서에는 종차에 따라서 그죠? 서열이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류는 더 큰 개념으로서 이런 것들을 포괄하지만 거기에는 종차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야. 존재의 개념. 그죠? 이걸 존재의 다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의 다이성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 동물의 종, 그 다음에 식물, 광물의 종, 이런 것들이 서로의 어떤 그러한 종의 범주를 형성하는데, 이 다이성은 서로 간에 어떤 통약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범주에 속하는 존재자들은 개별자로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존재론적 차이가 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존재의 다이성이에요. 그럼 존재의 일의성은 뭐냐? 존재의 일의성은 바로 이러한 모든 존재자들이 어떤 범주적 차이를 벗어나서 하나의 존재, 일자로서 통일될 수 있다라, 통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종이 더 작은 종들을 포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간이 이 세계에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동물과 식물과 강물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포섭된다라고 봅니다. 뭔가 존재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존재는 이런 방식으로 일의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존재는 다의적이고 일의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존재는 유비적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성질의 유사함, 그 다음에 또 관계의 유사함, 비율과 비례의 유사함, 존재의 유사함, 이런 것들을 갖고 유비관계로서, 그죠? 특정 범주의 관계를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비가 이제 중세의 스콜라 신학에서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갖고 갔다. 이게 존재의 일의성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의 초월성과 순수 존재와 순수 현실태로서의 신의 존재, 그죠? 그 다음에 자체로 존재하는 에세 페르세라고 자체로 존재하는 존재, 순수 존재, 순수 현실태, 순수 형상으로서의 이 신의 어떤 독자성이, 그죠? 훼손되고 범신론으로 바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일의성은 안 된다고 봤고, 존재의 다의성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존재의 일의성은 의지주의 쪽으로 나갔던 둔스 스코투스에게서 중요했어요. 근데 존재의 다의성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존재의 다의성은 신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와 동물의 존재와 그 다음에 식물의 존재, 광물의 존재,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 서열이 범주적으로 통약 불가능하다는 거야.
존재의 다이성은. 그러니까 신과 이 세계의 피조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과 이 세계의 피조물은 당연히 어떻게 돼?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불가지론 밖에는 나타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의 초월성을 보호하면서도 신과 인간의 이 피조 세계와의 존재 관계를 어떤 성질과 관계의 유사성으로부터 끌어내는 이 유비 개념이 중요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성은 신을 완전히 신 자체를 인식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 세계의 어떤 신이 준 신이 자기의 순수 형상을 통하여 인간에게 내려준 이 이성의 빛, 자연의 빛으로서 이 세계에 피조된 모든 존재자들의 안에서 신의 어떤 그러한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칼 바르트가 이거 안 된다, 존재유비 안 된다 그런 거야. 재밌죠? 이래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책이 읽히는 거야. 그죠? 이 서양 철학의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서 이런 내용들이 아퀴나스한테로 간 거예요.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한테로 받아들여진 거야. 이슬람을 통하여 들어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집들이 막 11, 12세기에 막 번역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1실체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는 뭐예요? 휠레, 진료와 에이도스, 형상의 결합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운동 관계로 가면 여기서 그 유명한 디나미스와 엔텔레케이아라고 하는 이 잠재태와 현실태의 개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잠재태는 진료가 아직 형상과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상은 보편자예요. 모든 인간은 인간임이라고 하는 형상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죠? 이건 보편자인 거예요. 이게 제2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개별자는 인간됨이라고 하는 에이도스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예도의 진료가 다르잖아. 예도의 생김새와 여러분들이 다르잖아. 이게 잠재태는 디나미스는 뭔가 하면은 아직 이 진료가 형상과 결합되어서 현실태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진료와 휠레와 에이도스가 결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잠재태는 언제나 휠레는 형상과 결합하여서 엔텔레케이아, 그러니까 현실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중요한 거야, 이게. 그게 일의적 존재관계에서 인간 이하의 모든 존재자들은 인간이라는 종으로 포섭되잖아, 그죠? 일의적 존재관계 안에서는. 거기에서는 이제 모든 존재자들이 능력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야. 신학으로 가면은 신의 포세와 능력과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광물의 포세가 다 다른 거예요. 일의적 관계로 가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1실체는 모든 개별자는 휠레로서 다 구분되어 있어. 그죠? 인간의 종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것은
에이도스와 만나서 자기의 현실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실체와 제2실체는 잠재태와 디나미스와 그 다음에 엔텔레케이아로 구분됩니다. 어찌되었건 진료와 형상의 결합으로서 개별자는 완성된다고 보고, 이때 잠재태와 현실태의 운동성은 또한 작용인과 목적인을 갖고 있어요. 그게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에 에이도스가 따로 있다라고 보고 이 현실 세계를 그것에 대한 복사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플라톤의 이런 이원론을 없애버리고 이 세계 안에 개별자 안으로 이데아의 형상을 집어넣은 거야. 이게 완전 플라톤과 다른 거야. 그죠? 집어넣고 거기에 목적을 상정했어. 텔로스. 작용인이 있고 이거는 효력을 발휘하는 상태인 거예요. 응? 잠재태에서 이제 현실태로서요. 그런데 이 현실태는 그 개별자의 목적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게 나무는 나무로서의 목적인이 있고 꽃은 꽃으로서, 동물은 동물로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목적인이 있는 거예요. 점점 이해가 되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으로 가게 되면서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걸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본질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럴 때 본질 개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본질 개념이죠. 그죠? 본질 개념. 이게 점점 변화되어 간 거예요.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를, 그죠? 바꿉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본질과 존재를 나눈다. 그러니까 에센치아와 에세를 나눈다. 에센치아는 뭔가 하면은, 바로 잠재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개별자는 진료와 형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잠재태인 거예요. 그러나 이 잠재태는 바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의 창조 능력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진료가 없는 순수 형상으로서 순수 현실태인 거야, 신은. 그러니까 신은 잠재태가 없이 바로 현실태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신은 사유 자체가 이미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죠? 우리는 어떤 순수 형상, 순수 어떤 그러한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존재의 한계를 갖고 있잖아. 존재론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뭐야? 신은 순수 현실태로서 자기의 말이나 생각이 바로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 그렇잖아. 그래서 단지 신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에게 집어넣어 준 그 목적인을 따라서 단지 최고선을 향하여 나아갈 뿐인 거야. 이때 이 지성의 작용이 중요해요. 아퀴나스한테서는. 그렇다고 인간이 자기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에 따라서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인간이 아니지. 그런 방식으로 나눈 거예요. 완전 다른 거지, 여러분. 그렇게 나누면서 이제
중세의 철학은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이런 사유를 다른 방식으로 갖고 가는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범주표는 어떻게 보면 논리학의 첫 번째 어떤 판단 명제를 위한 낱말의 수로적 특징들을 이야기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서구의 존재론의 어떤 그러한 질서를 나타내는 게 돼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러한 명제 판단, 존재와 사유의 관계, 언어의 관계,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범주표를 작성한 것을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오성의 범주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 판단을 위한 존재 질서가 인간의 인식 안으로 갖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범주를 칸트는 12가지로 나누잖아, 그죠? 그거는 각각 4가지로 묶어서 4가지로 나눴는데 그게 바로 질과 양과 관계와 양태인 거예요. 각각 이렇게 그 안에 4개씩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한에서 인간은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어떤 그러한 인식론에서 이제 감각 직관 안에 내부적 형식으로 미리 준비된 이 시간을 인식 안으로 갖고 간 거야.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인 거야, 칸트의. 재미있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감각 직관의 내적 형식으로서의 시간과 오성의 12가지 범주, 이 개념이 도식과 연결되면서 감각 직관 안에 들어온 표상과 결합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식 안에 이러한 판단의 오성의 판단 형식이 선언적으로 미리 주어진 거야, 12가지가 칸트한테서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든 칸트든 어찌되었건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명제를 참인의 거짓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그러니까 인식론과 관계된 거야, 이것도. 하기 위하여 범주표를 만들어서 이 세계의 존재론의 질서를 형성했다고 한다면 칸트는 그 범주표를 대가리 안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후설이 유럽 학문의 위기에서 이야기하듯이 인간이 이제는 자연을 수학화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데에 칸트는 엄청난 역할을 한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명제 판단이든 인식론적인 판단이든 간에 이것은, 이 범주는 바깥에 있는 대상을 인식론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관계된 거야,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 망각의 역사를 깊이 있게 서술하면서 고대 철학과 중세 철학과 데카르트 철학의 모든 이 근대의 자기 이전의 철학을 정리해 나가면서 칸트까지 이 인식론의 철학을 눈앞에 있음으로 규정했던 거예요. 이건 존재 망각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첫 출발점부터 세계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실존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인식이 아닌 인식 밖에 나가 있는 현존재의 거기에를 이야기하면서 철학을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러한 인식론적인 존재 질서의 범주체와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하이데거는 실존체로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전에 지금까지의 철학을 존재를 망각한 그러한 역사에 속하는 범주적 인식론으로 규정한 거야, 하이데거는. 그런데 이것을 자기는 실존체라는 개념, 바깥에 나가 있다라는 개념, 그러면서 세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거기에 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철학을 이야기했다. 이런 방식으로 범주를 넘어섰던 거예요. 재미있죠? 요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레즈는 이러한 범주표는 차이의 철학을 무시한 거라.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범주표에서 동일한 종에 속하는 것, 그것을 묻고 류의 관계 안에서는 종차적 차이를 이야기하잖아. 차이를 이야기해요, 이 범주표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데 그 차이는 동일성을 전제한 차이인 거예요. 맞죠? 인간이라고 하는 종, 동물 안에서. 그 다음에 또한 바닷속에 사는 어떤 그러한 동물, 그 다음에 포유동물로서의 어떤 그런 거, 이런 방식으로 어떤 동일한 부류를 묶어서 거기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동일성과 유비를 통하여 차이성 자체를 말살하는 철학입니다. 그게 이러한 종차 개념은 차이 자체를 긍정하는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을 해체해버려요. 이 세계에는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로부터 유사성이 나오고 유비가 나오고 존재의 다이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존재의 일일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존재의 일일성으로부터 차이를 끌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 자체가 이 세계의 존재의 참모습이라. 차이 자체가 반복되는 게 바로 들레즈의 생성의 존재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배치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스피노자의 일자를 없애버리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관계로 설정되는 거야. 그죠? 그게 모든 존재자들은 종차의 차이가 아니라 그걸 다 없애고 모든 존재자들을 다 개별적인 어떤 그러한 존재자, 독립적 존재자를 놓고 볼 때 그것은 관계의 배치를 통하여 끊임없이 영토화되고 탈영토화되면서 변화해 나가는 차이 자체만이 있는 그러한 생성의 존재론이라. 그래서 배치가 중요해요. 지금 예를 들면 그건 거예요. 인간 역시도 그런 거죠. 인간이라는 게 별게 있어요. 인간은 음식을 안 먹으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식물을 통하여 자라난 음식물을, 그죠?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의 질서에서는 인간 종보다는 뭐예요? 하위에 포섭될 수 있는 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인간은 죽어버려요. 인간은 음식물과의 관계 안에서 배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또 죽어버려요. 동물의 고기를 먹고 싶은데 동물과의 배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 인간은 자체로 고귀한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이 세계의 존재, 이 마치 불교 같아, 그죠?
불교의 어떤 그 연기론과 유사해. 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차이요. 그 차이는 관계의 배치를 통하여 서로 의존하면서 생성해가는 영토화와 탈영토화와 접속의 관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차이 자체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니체의 어떤 그러한 제자로서 들레즈는 니체의 생성의 존재로는 완성했다라고가 아니 아니야, 그죠? 이미 차이와 반복. 예도는 차이와 반복 의미의 논리가 훨씬 더 철학적이라고 봐요. 뒤의 작품들보다. 그거는 지적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종스멍 일자 뭐 전체 그 다음에 종, 유, 보편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서구 형이상학의 개념의 어떤 발달의 역사 속에 있지만은 사실 실제 생성되는 존재로는 전부 다 관계의 접속에 배치의 어떤 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차이 자체의 존재란이다. 이게 이제 들레즈가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범주론을 넘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을 넘어서는 지점인 거예요. 이 강의 듣고 차이와 반복 첫 번째 장 차이 그 자체를 한번 읽어보셔요. 쏙쏙 들어서. 존재와 시간도 이미 강의를 했지만은 재밌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니까 또 다른 어떤 통찰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차이 그 자체를 긍정하는 거죠. 그것은 이런 식의 어떤 종과 유를 따라서 제2실체를 설정하고 거기 개별자를 자리매김하고 그래서 범주표를 만들어서 서열화시키는 이런 존재적 질서 안에서는 결국 그 종차 개념, 차이 개념은 동일성에 근거한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그 자체를 무시한 그런 철학이라는 거예요, 들레즈는. 이런 방식으로 하이데거와는 다르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범주체를 그죠? 실존체와로 대비시키면서 자기의 철학을 전개해 나갈 때 현상 개념을 해석으로 바꿔버려요. 그 현상은 매 순간 현존재의 거기에에 따라서 현존재가 처해 있는 세계의 존재의 어떤 그 거기에에 따라서 매 순간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현존재가 경험하는 존재론적 이해는 매 순간 해석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후설의 현상은 해석학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하이데거에서. 하이데거와 들레즈는 확실히 다른 길을 간 사람들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서구 형이상학의 출발점에서 범주론을 만들었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칸트로 이어지는 눈앞에 있음의 철학을 넘어서는 그 방식, 그죠? 두 사람은 다르지만 뭔가 철학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로 잡혀져 있어야 들레즈든 하이데거든 이제 또 조금씩 읽히는 거예요. 이런 철학소들에 대한 인지 없이 나는 하이데거가 좋아, 나는 들레즈가 좋아. 이미 예도 TV로 본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면서 책을 읽어대니 그게 눈에 들어올 리가 있나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도 모르고 중세 철학도 모르고 이런 철학의 서양 철학의 역사와 개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레즈 책을 붙잡고 읽으니 그게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점에서 예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표를 넘어서는 하이데거와 들레즈의 철학적 사유에 착안하여 이 단편 강좌 하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추스.